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해 한국은행 전망보다 0.1%포인트 더 낮췄습니다. 수출과 내수 소비, 고용까지 모두 부진이 예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인사글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세입자에게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명당 공개 1년 만에 1,8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는 19세 집주인이 5억 원대 보증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개장한 코스피가 2,400선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전환하면서 장중 1,47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사 상황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이르면 오늘 집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반발도 여전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통령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체포영장의 집행이 오늘 시도되는 겁니까? 네, 아직 공수처에서 명확하게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시한이 오는 6일까지여서 오늘 안에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어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주임 검사가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후 조사가 마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입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경호법상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글에서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아줘서 고맙다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앞서 경호처가 압수수색 시도를 막았던 만큼 이번에도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이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된 탓인데 정부는 재정 투입과 세금 혜택으로 내수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갑니다. 먼저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보다도 0.1%포인트 더 낮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같은 통상정책 전환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물가는 1.8% 수준으로 안정되겠지만 건설 부진과 경제 심리 위축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은 생산 연령 인구가 41만 6천 명이 줄어드는데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보다도 5만 명 더 준 12만 명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제1목표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고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를 정책 분야 4대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18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를 3.5%로 내리고 최대 3만 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의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밸류업 정책들도 대거 담겼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투자자들의 재테크를 위한 혜택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밸류업 정책 중에 국내 투자형 ISA라는 게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절세 상품이죠. 정부는 올해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한 투자형 ISA를 신설합니다. 일반 ISA와 달리 투자형은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일 경우 2천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가입 대상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비과세 없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ISA 납입 한도도 연 2천만 원에서 연 4천만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최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ISA 자체 선택권도 확대되는데요. 현행 ISA는 중개형, 신탁형 등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합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하는 게 기본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진됩니까? 네, 우선 법인세 5% 세액공제가 추진됩니다. 직전 3년 대비 주주 환원이 5% 이상 증가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의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건데요. 또 배당 증가액에 9%의 저율 분리과세도 적용합니다. 세제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상장 폐지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연기금과 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인데요. 전반적인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오는 3월 중으로는 공매도가 재개되고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내수 살리기는 지자체 단위로도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5% 할인이 가능한 상품권을 연초부터 크게 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풀리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상품권의 이름이 서울사랑 상품권이죠. 이게 언제 얼마나 풀립니까? 서울시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 750억 원을 오는 8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정 금액이 총 1,500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을 연초부터 발행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난 4월 앱이 출시돼 사전에 다운로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방식이 상품권의 구입 자체를 싸게 하는 거죠? 네,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앱에 접속할 때는 동시 접속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출생연도가 홀수면 8일 오전에, 짝수면 오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산 경우에는 60% 이상 썼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선물 받기도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잔액 환불과 선물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는 앱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이런 대책들에도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합니다. 그 줄기 중에 하나였던 은행의 대출문이 지난해 꽉 닫혀 있다가 해가 바뀌며 본격적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변수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일단 대출 자체는 다시 되는 거죠. 네, 우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적용을 재개합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보험
보험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1억 원으로 묶여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어지거나 확대되고요. 1주택 보유자에게 제한한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등 전세대출 빗장도 풀립니다. 네, 그러면 문제로 꼽히는 대출 금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3%대까지 내려왔던 대출금리 하단이 최근 다시 4%대로 올랐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에서 5.1%로 파악되는데요. 20일 전과 비교하면 하단 금리가 0.22%포인트 오른 겁니다. 앞서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의 일환으로 가산금리를 올렸던 데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채권 시장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올해부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특정 시점에 쏠리지 않도록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은행별 대출 한도를 월별, 분기별로 관리할 계획이라 단숨에 대출 문턱이 낮아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신상이 공개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간 쌓인 사례들을 들여다봤더니 19세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한 명이 800억 원대 보증금을 떼먹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인원이 1,000명이 훌쩍 넘죠. 네, 안심 전세 포털에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177명에 달합니다. 개인 1,128명, 개인 49곳인데요.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2억 원 이상 떼먹은 경우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구상권을 청구한 대상들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6원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셈입니다. 네, 개별 사례를 좀 보면 한 명이 수백억 원을 떼먹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악성 임대인 가운데 10명은 300억 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B씨의 경우 862억 원에 달했습니다. B씨에 대한 강제 집행과 보전 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에 달했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전세 사기가 자주 발생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지가 경기 부천시인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국민연금 올해 수령액이 얼마인지 또 이게 얼마나 오르는 건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안내가 되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네이버로 바뀌게 됩니다. 모바일 안내 대상도 최고 66세까지 기존보다 2세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올해 받는 연금액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연금 인상률과 수령액 등에 대한 안내를 오는 10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달 기준 연금 수령 대상자는 707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 정도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는 우편이 아닌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장을 받는데 올해는 기존 카카오톡이 아닌 네이버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12월 31일부로 관련 사업을 종료하면서 발송 채널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로 안내받는 연령의 상한도 더 어르신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문서 안내 대상이 66살까지로 전보다 2세 상향됐습니다. 고령자의 모바일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건데요. 67살 이상이거나 네이버 발송을 거부한 분들은 대부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또 안내되는 연금액은 연말정산을 감안하지 않은 액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양가족 연금을 제외하는 등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항공 안전 연구 개발 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대형 항공사들 기준으로 본 것 같은데 안전 관련 연구 개발 투자가 얼마나 적었습니까? 네, 항공안전법은 국내 항공사업자가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투자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노후 항공기 교체나 항공기 정비 수리 비용, 관련 부품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러 항목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연구개발비를 아예 책정하지 않았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관련 공시를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항공안전 연구개발비가 전무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전체 안전투자 비용도 지난해 3조 1,476억 원에서 17%가량 줄인 2조 6,168억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고로 특히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LCC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공시를 하고 있는 전체 9개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진에어, 에어부산 등 6곳이 올해 안전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티웨이 항공이 3,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고요. 이스타 항공이 200만 원, 대형 참사가 난 제주 항공이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11개 국적 항공사가 책정한 안전 관련 투자 비용은 모두 11조 3,483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관련 연구개발에 쓰겠다고 계획한 돈은 단 4천만 원, 비율로 치면 0.00035%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조류가 기체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나 감시 카메라 등의 기술 개발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여객기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의 음성 기록은 이르면 모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음성 기록 장치의 데이터 추출 자체는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두 가지 블랙박스 중 음성 기록 장치에 대해 어제 음성 파일 전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작업이 마무리돼 사고 직전 2시간 조종실 내 대화와 관제탑과의 교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행 기록 장치인데요. 비행 기록 장치는 미국 워싱턴 교통안전위원회 본부로 옮겨져 분석을 거칠 예정입니다. 일부 부품이 파손됐고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황인데요. 커넥터 대체품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기록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공항 활주로 근처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토부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초 국토부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지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재질 규정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만 적용되는데 해당 구조물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까지를 종단 안전구역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이 제기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지지대 역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지었어야 하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틀 전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인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인 만큼 규정 위반 소지가 드러나면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국내 OTT 시장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올해 굵직한 스포츠 중계권을 두고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플랫폼 모두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통해서 그간 재미를 봤던 만큼 이번 계약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티빙과 쿠팡플레이의 중계권 쟁탈전이 예상되는 주요 스포츠는 한국 프로축구 K리그와 미국 프로농구 NBA입니다. 쿠팡플레이는 현재 K리그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고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과 이벤트 경기 성사 등 K리그 부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 만큼 축구협회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티빙이 지난해 초 프로야구 중계권에 연 450억 원을 베팅했던 것처럼 K리그에도 거액의 중계권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쩐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포티비가 갖고 있는 NBA 중계권을 놓고도 쿠팡플레이와 티빙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티빙은 지난해 3월 프로야구를 독점 중계하면서 2달 새 이용자 수가 40만 명 넘게 늘었고 앞서 쿠팡플레이도 K리그 독점 중계를 한 지난 2023년 2월부터 넉 달간 이용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이라는 것은 제작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팬덤이 있죠.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중계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핀오프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고 OTT 시장에서의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쩐의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계권료가 치솟을 경우 중계권을 따낸 OTT 사업자가 구독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년간 낙폭이 컸던 우리 증시가 첫 거래일을 맞아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해를 넘어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오전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거래를 시작한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2,40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장중 소폭 등락을 반복하더니 11시 25분 기준으로 다시 2,4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60억 원, 1,700억 원 순매도하며 외국인 매도세가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678선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11시 25분 기준 683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시 25분 기준 1,47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1,473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휴일 사이 뉴욕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현지 시각 31일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07% 내리며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각각 0.43%, 0.9% 내린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날 약세로 마감했지만 지난 1년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뉴욕 증시는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지난해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각각 12.9%, 23.3%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8.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AI 열풍이 뉴욕 증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분야의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지난해 무려 171%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새해에도 식품 물가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금 사과, 금 배추에 이어서 이제는 딸기와 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신선식품뿐 아니라 이를 재료로 한 가공식품 값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기 500g 한 팩에 14,800원.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내려놓습니다. 딸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500g 한 팩에는 한 8,000원, 9,000원, 10,000원이 안 남는 선이었는데 가격 때문에 멈칫하게 됩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는 평년보다 32% 올랐고 감귤값도 54%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생산이 줄어든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는 탓입니다.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와 카페, 커피 등 가공식품 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날씨 영향이 큽니다. 초콜릿의 주재료인 코코아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63%, 커피 선물 가격도 68%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원재료들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라면과 과자에 쓰이는 팜유와 치킨 튀김 등에 사용하는 해바라기유 선물 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25%, 55% 상승세입니다. 농산물 좀 더 비축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무역을 다변화하고 품종을 다원화해놔야만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당장 새해 초 동남아인 홍수를, 남미엔 가뭄을 일으키는 라니냐가 예보돼 이에 따른 옥수수와 소맥, 대두 등의 주요 곡물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기채 비중이 높아서 새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채 발행 물량이 상당히 많았죠.
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행한 국채 규모는 26조 7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8.5% 급증했습니다. 새로 발행한 국채 가운데 상당 비중은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채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단기채 발행 비중은 전체 채권 발행량의 20% 수준인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채 한도 협상과 대선을 앞둔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미 재무부가 단기채 발행을 늘렸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 국채 규모는 약 3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 역시 단기채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충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네, 단기채 만기가 되면 중장기채로 차환 발행이 이뤄질 텐데요. 채권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예기치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장기 채권 발행 확대는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리 급등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출범을 앞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전망에 더해 대규모 단기채 만기 도래가 채권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모습입니다. 서울시 공기질 상황인데요.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광진구, 중랑구, 관악구 등은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오전에 좋지 않은 공기질은 점차 좋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으로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서 한때 나쁨, 그 밖에 전국은 보통 단계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전국이 보통 단계입니다. 당분간 전국 공기질은 양호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